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자입니다. 70살이 된 지금 평생 모은 20억 원을 믿었던 남편에게 빼앗긴 채 홀로 서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배신과 탐욕,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일어선 제 복수의 이야기죠. 이런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세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70살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습관이죠. 찬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원룸에서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어요. 회색빛 아파트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그 사이로 새벽 배송 트럭들이 바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저런 트럭을 몰고 다니며 생계를 꾸려나갔거든요. 허리를 굽혀 양말을 신으려 하니 뼈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세월 앞에서는 누구나 무력해지는 법이죠. 그래도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허리띠 졸라매며 악착같이 모은 돈이 20억이나 되거든요. 이 돈은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사하고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소중한 결실이에요. 남편과 결혼한 지 45년,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허투루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은 항상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밖에서 사 먹으면 돈이 나가잖아요. 김치찌개에 계란 하나 넣고 밥 한 공기면 충분했습니다. 맛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배는 부르니까요. 오후에는 동네 마트에서 할인하는 식재료들을 체크했습니다. 저녁 6시가 넘으면 반값에 파는 것들이 있거든요. 신선도는 조금 떨어져도 먹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항상 그때를 노렸어요. 남편 김태수 씨는 요즘 들어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예전처럼 저와 저녁을 함께 먹는 일도 드물어졌어요. 물어보면 친구들과 만났다고 하는데 70이 넘은 나이에도 친구들이 그렇게 많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왔네요. 응, 피곤해서. 대화는 늘 이 정도였어요. 결혼한 지 오래되면 다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통장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축 통장만 8개였습니다. 각각 다른 은행에 분산해서 보관해뒀거든요. 한 곳에 몰아두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확인했습니다. 요즘 금리가 낮아서 예전만큼 이자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원금만큼은 안전하니까요. 20억이라는 숫자를 볼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이 돈이면 노후는 걱정 없겠다 싶었어요. 혹시 병원비가 많이 나와도 요양원에 들어가야 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어요. 엄마 건강하시죠? 돈은 괜찮으시고요. 항상 마지막에는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아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도 못하고 이 나이가 되니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져서 만나기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저는 나름 만족스러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하고 집도 있고 돈도 있으니까요. 더 바랄 게 뭐 있겠어요.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켰어요. 드라마에서는 부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저런 일은 우리 집에서는 없을 거야.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줄은 말입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뉴스를 보고 있는데 남편 김태수 씨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미자야, 나 급한 일이 생겼어. 평소보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해 보였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의 표정이니까 심상치 않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김태수 씨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김태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빚이 있어. 급히 갚아야 할 빚이 생겼다고. 빚이라니요. 저희 집에 무슨 빚이 있다는 건가요? 저는 가계부를 항상 꼼꼼하게 적어왔거든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빚 같은 건 없었는데요. 빚이요. 무슨 빚이에요? 그게 친구 보증을 섰는데 그 친구가 잠적해버렸어. 김태수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손도 조금씩 떨리고 있더군요. 보증? 언제 누구 보증을 섰다는 건가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얼마나 되는데요? 한 15억 정도. 15억이라니요. 제가 듣기로는 숫자를 잘못 말한 것 같았어요. 1억 5천만 원이 아니라 15억이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15억이요. 정말로요. 김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15억이면 제 전 재산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언제 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한 지 45년 동안 이런 큰일을 혼자 결정한 적은 없었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친구가 너무 급하다고 해서 잠깐만 도와달라고 해서 김태수 씨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축축했어요. 진짜로 무서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예요. 돈을 빌려줘. 제발. 채권자들이 독촉하고 있어. 채권자들이라니요. 이미 빚쟁이들이 연락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일을 당하다니요. 15억을 어디서 구해요? 우리 집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물론 있었습니다. 제 통장에 20억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어요.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통장에 있잖아. 20억이나 있잖아. 김태수 씨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김태수 씨가 제 통장 잔고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그 돈은 노후 자금이에요. 함부로 쓸 수 없어요. 지금이 급한데 노후 자금이 무슨 소용이야.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김태수 씨의 어조가 달라졌습니다. 부탁하는 목소리에서 재촉하는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친구 보증 때문인 거죠. 그럼 뭐 때문이겠어? 제발 도와줘. 나 죽을 지경이야. 김태수 씨는 무릎까지 꿇었습니다. 70이 넘은 남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겠죠.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돈을 빌려줄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은행에 가는 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제 옆에서 계속 고맙다, 정말 고맙다고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1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시나요? 제가 평생 모은 20억에서 15억을 빼면 5억밖에 안 남아요. 노후를 5억으로 보내야 한다는 건데 요즘 물가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큰 금액을 한 번에 인출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정말 말해야 하나 싶었어요. 하지만 김태수 씨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분증 확인을 여러 번 하고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고 했어요. 도장을 찍을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시죠?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되는데요. 직원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망설였어요.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수표를 받아든 순간 제 손에 든 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제 평생의 노력과 절약,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담긴 소중한 것이었어요. 김태수 씨는 수표를 받자마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그런데 이상했어요. 김태수 씨가 생각보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15억이라는 큰 빚에 시달리던 사람치고는 말이에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 갚으시려고요? 빨리 갚을게. 1년 안에는 꼭 갚을게. 1년이라니요. 15억을 1년 만에 어떻게 갚겠다는 건가요? 김태수 씨의 수입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연금 받고 사는 70대 노인이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한다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태수 씨는 계속 전화를 받았어요. 응, 해결됐어. 곧 가져갈게.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누구예요? 아, 친구야. 기다리고 있어서. 하지만 제가 들은 목소리는 친구가 아니라 여자 목소리 같았어요. 그것도 젊은 여자 목소리 같았습니다. 70대 남자의 친구치고는 목소리가 너무 젊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도 김태수 씨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한테는 좀 쉬겠다고 하더니 방에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15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는데도 김태수 씨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그리고 보증을 섰다는 친구 이야기도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보증을 섰는지, 무슨 일로 돈이 필요했는지, 왜 그 친구가 잠적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김태수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요? 다른 용도로 돈을 쓰려고 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설마 저를 속이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김태수 씨를 믿어야 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15억이 사라진 통장 잔고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이 하루아침에 없어졌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씨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코까지 골고 있더군요. 15억이라는 큰 빚 때문에 고민하던 사람치고는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제발 괜찮기를. 제발 이상한 일이 아니기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태수 씨는 여전히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친구들 만났다고만 했습니다. 15억을 받아간 후로 오히려 더 바빠진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한미자 씨. 축하드려요. 슈퍼 사장님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무슨 축하라는 건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축하요? 시누이분이 새 아파트에 입주한다면서요. 그것도 강남 쪽 신축 아파트로 말이에요.
강남 신축 아파트라니요. 신우이 김영숙 씨가 언제 그런 아파트를 샀다는 건가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그런가요? 저는 못 들었는데. 어머, 그럼 깜짝 선물인가 보네요. 며칠 전부터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며칠 전부터라니요. 그럼 김태수 씨가 제게서 15억을 받아간 바로 그 시기와 겹치는 거네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혹시 얼마짜리 아파트인지 아세요? 글쎄요. 강남 신축이니까 최소 15억은 좋게 될 것 같은데요. 15억이라고요. 바로 김태수 씨가 저한테서 받아간 그 금액과 똑같았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슈퍼 진열대에 손을 짚어야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은데. 아니에요. 그냥 좀 어지러워서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새 아파트를 사는 시기와 김태수 씨가 돈을 요구한 시기가 일치한다니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김영숙 씨는 평생 돈이 없어서 남편한테 손 벌리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갑자기 15억짜리 아파트를 산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집에 들어서니 김태수 씨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다 됐어. 내일 등기 넘기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등기라니요. 부동산 거래에서 쓰는 말이었어요. 혹시 김영숙 씨 아파트 등기 이야기인가요?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요? 아, 친구야. 별거 아니야. 또 친구라고 하네요. 요즘 김태수 씨 입에서는 친구라는 말만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영숙 씨가 새 아파트 샀다던데. 뭐? 김태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될 일을 들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강남에 신축 아파트 샀다고. 아, 그게 그런가 보네. 그런가 보네라니요. 신우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그런가 보네라고요. 남편이라면 당연히 축하해야 할 일인데 김태수 씨의 반응은 너무 어색했어요. 축하하러 가야겠네요. 아니,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왜 이르다는 건가요? 이미 사서 입주까지 했다는데 말이에요. 김태수 씨는 분명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김영숙 씨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영숙 씨, 새 아파트 축하해요. 어머, 언니, 벌써 들으셨어요. 김영숙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기뻐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속이 뒤틀렸습니다. 언제 사셨어요? 며칠 전에 계약했어요. 정말 좋은 집이에요. 며칠 전이라니요. 김태수 씨가 제게서 돈을 받아간 바로 그때였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제 돈이 김영숙 씨 아파트로 들어간 게 맞았어요. 돈은 어떻게 마련했어요?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영숙 씨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오빠가 도와주셨어요. 오빠라니요. 김태수 씨 말이었습니다. 김태수 씨가 김영숙 씨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제 돈으로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어요. 친구 보증인이 급한 빚이니 하는 건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김영숙 씨 아파트 살 돈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이렇게 속였다니. 김영숙 씨한테서 새집들이 초대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이번 주말에 새집들이 해요. 꼭 와주세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의 새집들이에 저를 초대하고 있었습니다.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에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오후 김태수 씨와 함께 김영숙 씨네 새 아파트로 갔습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답게 외관부터 화려했어요. 로비도 마치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제 돈 15억으로 어떤 집을 샀는지 말이에요. 와, 정말 좋네. 김태수 씨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연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더욱 놀랐어요. 거실이 넓고 층고도 높았습니다.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더군요. 15억짜리 집이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어머, 언니 오셨네요. 김영숙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어요. 새 옷을 입고 화장까지 진하게 했더군요. 평소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네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티를 낼 순 없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많이 와 있었거든요. 언니, 이쪽으로 오세요. 집 구경시켜 드릴게요. 김영숙 씨는 제 팔을 잡고 집 안을 안내했어요. 방이 3개에 화장실이 2개였습니다. 주방도 넓고 최신 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부엌 좀 보세요. 식기세척기에 인덕션까지 다 새 걸로 했어요. 김영숙 씨는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분이 좋을 리 없었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을 제가 구경하고 있으니 기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이웃들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모두 김영숙 씨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부럽네요. 이런 집에서 살다니 정말 로또 맞은 기분이겠어요. 사람들의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로또는 무슨 로또예요? 제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말이에요. 영숙 씨, 이 집값이 얼마나 되나요? 한 이웃이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김영숙 씨는 잠깐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15억 좀 넘어요. 15억 좀 넘는다니요. 정확히 제가 김태수 씨한테 준 돈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와, 15억이면 정말 큰 돈인데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또 다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이번에는 김영숙 씨가 저를 쳐다보더군요. 그리고는 웃으며 말했어요. 오빠가 도와주셨어요. 형님이 돈이 좀 있으시거든요. 형님이 돈이 좀 있다니요. 저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 정말 좋은 형님을 두셨네요. 15억을 그냥 주시다니. 대단하세요.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봤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욕감이 들었어요. 그때 김영숙 씨가 더욱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형님은 돈만 벌고도 못 쓰잖아요. 저축만 하시니까 돈이 썩을 지경이에요. 순간 귓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어요. 돈만 벌고도 못 쓴다니요. 제가 평생 절약하며 산 걸 그렇게 표현하다니요. 그러게요. 돈은 써야 의미가 있는 건데. 다른 사람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모든 시선이 저한테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검소하게 사는 게 좋아서 그래요. 겨우 변명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숙 씨는 계속 웃고 있었어요. 형님, 이제는 좀 쓰시면서 사세요. 돈을 관에 가져갈 순 없잖아요. 관에 가져갈 순 없다니요. 70살 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에 간다고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봤는데 창백하게 질려 있더군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제 돈으로 집을 산 사람이 저를 조롱하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와서 거실을 지나는데 김영숙 씨와 김태수 씨가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어요. 오빠, 정말 고마워. 이런 집에서 살 줄은 꿈도 못 꿨어. 뭘,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가족끼리 당연한 거라니요. 그럼 저는 뭐예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는 가족이 아닌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김태수 씨한테 먼저 들어가자고 했어요. 벌써요. 아직 일찍인데 피곤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태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을 하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70살이 되어서 이렇게 서러운 일을 당하다니. 제 평생의 노력이 조롱거리가 되고 제 돈으로 집 산 사람이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모욕적인 일이 또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태수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제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여보, 얘기 좀 해요. 김태수 씨는 신문을 보는 척 했지만 제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무슨 얘기? 영숙 씨 집 얘기요. 김태수 씨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신문을 보는 눈도 초점이 없더군요. 영숙이가 뭐? 제 돈으로 집 샀잖아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소리야? 친구 보증 섰다고 거짓말하고 제 돈 15억 가져다가 영숙 씨 집 사준 거 아니에요. 김태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15억이라는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 맞아. 영숙이 집 사는데 도움을 줬어. 드디어 인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직접 들으니 충격이 더 컸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말하면 반대할 줄 알았으니까. 당연히 반대했을 거예요. 제 노후 자금을 신우이 집 사는데 쓰는 걸 누가 찬성하겠어요. 영숙 씨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불쌍해서라니요. 그럼 45년을 함께 산 아내는 불쌍하지 않나요?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린 아내는 어떻고요? 저는 안 불쌍해요. 당신은 돈이 있잖아. 김태수 씨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돈이 있다고요. 그 돈을 다 가져갔으면서 무슨 돈이 있다는 건가요? 15억 가져갔으니까 5억밖에 안 남았어요. 5억도 적은 돈이 아니야. 적은 돈이 아니라니요. 요즘 물가의 5억으로 노후를 어떻게 보내라는 건가요? 병원비만 해도 얼마나 나올지 모르는데요. 어차피 내 돈이나 마찬가지야. 김태수 씨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내 돈이라고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자기 돈이라고 하다니요. 제가 번 돈인데 왜 당신 돈이에요?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잖아. 법적으로도 그래. 법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써도 되는 건가요? 그것도 상의도 없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요.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의하면 반대할 텐데 뭔 소용이야. 김태수 씨의 논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할 거라서 상의하지 않았다니요. 그럼 평생 속이고 살겠다는 건가요? 그럼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뭘 또 어떻게 해? 또 어떻게 하냐니요. 아직도 더 할 일이 남아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영숙 씨가 그렇게 소중해요. 소중한 게 아니라 동생이잖아. 동생이면 뭐든지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내보다 동생이 더 중요한 건가요? 저보다 영숙 씨가 더 중요한 거네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면 뭔가요? 제 돈을 가져다가 신우이 집을 사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요? 5억으로. 아껴 쓰면 되잖아. 아껴 쓰면 된다니요. 지금도 충분히 아껴 쓰고 있는데 더 어떻게 아끼라는 건가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난 할 일이 있어서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는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제 말을 이렇게 무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김태수 씨가 전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김태수 씨에게 저는 돈만 주는 사람이었구나. 45년을 함께 살았지만 진짜 소중한 건 신우이였구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아들은 제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5억을요. 아버지가 15억을 가져갔어요. 뭐라고요? 15억을요. 민수의 목소리가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15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들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모 집 사는데 썼대요. 저는 김영숙 씨를 이모라고 했어요. 민수에게는 고모가 되겠지만 저한테는 시누이니까 이모라고 하는 게 맞죠. 이모 집을요. 엄마 돈으로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되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겠어요. 엄마 거기 계세요. 민수는 분노에 차 있었어요. 30분도 안 되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정말 15억을 가져갔어요. 응. 친구 보증 섰다고 거짓말하고.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어디 계세요? 나갔어. 할 일이 있다고. 민수는 방을 이리저리 돌아다녔어요.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가만두면 안 돼요. 뭘 어떻게 하겠니? 저는 무력했어요. 45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사기죄로. 그래도 아버지인데. 민수는 제 말에 더욱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가 뭐요? 엄마를 속이고 돈을 빼돌린 사람이 무슨 아버지예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이모 편만 들었잖아요. 민수가 어릴 때부터 봐온 일이라는 듯이 말했어요. 저는 그제서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랬었나요? 그러고 보니 그랬네. 김태수 씨는 김영숙 씨와 제가 다툴 때마다 항상 김영숙 씨 편을 들었어요. 동생인데 이해해라고 했습니다. 이모 빚도 몇 번 대신 갚아줬잖아요. 맞았어요. 김영숙 씨가 카드값 못 낼 때, 전세 보증금 부족할 때, 아이들 학비 부족할 때마다 김태수 씨가 도와줬습니다. 그때도 엄마한테 제대로 얘기 안 하고 도와줬잖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었어요. 김태수 씨는 항상 사후에 알려줬습니다. 영숙이 좀 도와줬어라고 말이에요. 왜 이제서야 깨달았을까?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45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착해서 그래요. 이용당한 거예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저는 이용당한 건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니? 찾아와야죠. 엄마 돈이니까. 돈을 찾아온다니요. 이미 아파트를 샀는데 어떻게 찾아와요? 아파트 팔면 되잖아요.
민수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김영숙 씨가 아파트를 팔 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한테 먼저 얘기해 봐야겠다. 민수는 김태수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집에 들어오세요.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얘기? 15억 얘기요. 전화 너머로 김태수 씨의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알겠다. 들어갈게. 30분 후 김태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정말 엄마 돈 15억 가져다가 이모 집 사줬어요. 민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김태수 씨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왜 그런 일을 했어요? 김태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영숙이가 불쌍해서. 민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불쌍하면 아버지 돈으로 도와주세요. 왜 엄마 돈을요? 어차피 뭐요? 민수는 김태수 씨의 말을 끊었어요. 더 이상 변명을 듣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5억으로. 김태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수는 계속 따졌습니다. 엄마가 아프면 병원비는 누가 대요? 요양원 들어가야 하면 어떻고요? 현실적인 문제들이었어요. 5억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돌려받아야 해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아들의 모습이 든든하면서도 안쓰러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민수는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또 이상한 짓 안 하죠? 아니야. 조용해. 하지만 조용한 게 더 무서웠어요. 김태수 씨가 뭘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김태수 씨가 또 나간다고 했어요. 어디 가요? 친구 만나러. 또 친구라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언제 들어와요? 늦을 거야. 김태수 씨가 나간 후 저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김영숙 씨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닐까요? 호기심에 몰래 따라가 봤습니다. 김태수 씨는 버스를 타고 강남 쪽으로 갔어요. 김영숙 씨네 새 아파트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역시 김영숙 씨 집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가 함께 나왔습니다. 둘이서 카페로 들어가더군요. 저는 카페 창문 너머로 지켜봤어요.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가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화하는 모습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냥 남매 같지 않았어요. 뭔가 더 친밀해 보였습니다. 김영숙 씨가 김태수 씨의 손을 잡더군요. 그것도 두 손으로 꽉 잡았어요. 고마워한다는 표현치고는 너무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이상한 걸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김태수 씨를 기다렸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또 거짓말이네요. 김영숙 씨를 만났으면서 친구를 만났다고 하다니요. 영숙 씨 만난 거 아니에요. 김태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킨 것 같더군요. 왜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태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따라온 거야? 의심스러워서. 김태수 씨는 화를 냈어요. 사람을 믿지도 못해. 거짓말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김태수 씨는 할 말이 없었나 봅니다.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의 관계가 정말 단순한 남매 관계일까 의문이 들었어요. 다음 날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김태수 씨의 휴대폰에서 김영숙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봤거든요.
오빠 어제 정말 고마웠어. 오빠 덕분에 이런 집에서 살 수 있게 됐어. 별 말씀을. 당연한 거지. 오빠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사랑해. 사랑해라니요. 남매끼리 사랑한다고 문자를 주고받나요? 그것도 이런 상황에서요. 더 놀라운 건 김태수 씨의 답장이었어요. 나도야.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게. 앞으로도 계속 도와준다니요. 또 제 돈을 가져다 줄 계획인가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의 관계가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순히 친밀한 남매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김태수 씨는 저보다 김영숙 씨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특별했나 싶어서요. 결혼 초기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김영숙 씨가 뭔가 필요하면 김태수 씨가 먼저 나섰습니다. 김영숙 씨가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혼수 장만할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김태수 씨가 500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그때는 500만 원도 큰 돈이었거든요. 왜 우리가 영숙이 혼수까지 챙겨야 해요? 제가 따지자 김태수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동생인데 당연하지.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김태수 씨는 제 일에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 첫째 아이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산후조리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또 돈을 보태줬습니다. 300만 원이나 말이에요. 우리도 아이 가질 건데 우리 돈도 아껴야 하지 않아요. 저는 임신 중이었거든요. 하지만 김태수 씨는 제 말을 무시했어요. 영숙이가 더 급해. 우리는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된다니요. 제가 출산할 때는 산후조리원은커녕 친정 어머니도 안 계셔서 혼자 다 해야 했습니다. 김영숙 씨 둘째 아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아예 500만 원을 줬습니다. 또요. 왜 우리가 영숙 씨 애 낳는 돈까지 대야 해요? 제가 화를 내자 김태수 씨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냈어요. 동생 하나밖에 없는데 도와주는 게 당연하잖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라면서 저는 뭐가 되는 건가요? 45년을 함께 살 아내보다 동생이 더 소중한 건가요? 김영숙 씨 아이들 학비도 몇 번 대신 냈어요.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마다 돈이 부족하다고 하더군요. 영숙이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 항상 같은 말이었어요. 형편이 어렵다고. 그럼 우리 형편은 넉넉했나요? 저도 허리띠 졸라매며 살았는데요. 더 기가 막힌 건 김영숙 씨의 남편이 사업 실패했을 때였어요. 빚이 2천만 원이나 생겼다고 하더군요. 오빠 도와줘. 정말 죽을 지경이야. 김영숙 씨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김태수 씨는 또 제 의견도 묻지 않고 돈을 줬습니다. 2천만 원이요. 우리가 왜요? 제가 따졌지만 김태수 씨는 이미 결정한 일이라고 했어요. 가족이 어려우면 도와줘야지. 가족이라면 저도 가족 아닌가요? 하지만 김태수 씨에게 진짜 가족은 김영숙 씨인 것 같았어요. 김영숙 씨는 고마워하는 척도 안 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습니다. 오빠는 역시 최고야. 오빠가 없으면 난 어떻게 살지. 이런 말만 했어요. 진심으로 고마워한다기보다는 김태수 씨를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김태수 씨와 다투기 싫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참기만 했네요. 그래서 김태수 씨가 더욱 김영숙 씨 편만 든 건 아닐까요? 김영숙 씨의 집들이에서도 그랬잖아요. 저를 조롱하는데도 김태수 씨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오히려 같이 웃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저는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김태수 씨에게 저는 돈 주는 기계나 다름없었던 거네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너무 늦었다고 해야 할까요? 70살이 되어서 이런 진실을 마주하다니 참 쓸쓸했습니다. 민수가 변호사를 소개해 줬어요. 엄마,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봐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저희를 맞아줬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나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15억을 가져갔고 그 돈으로 신우이 집을 사줬다고요. 증거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저는 통장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15억이 한 번에 빠진 기록이 선명했어요. 이건 인출 기록이고요. 그 돈이 신우이분 집 구입에 쓰였다는 증거는 있으신가요? 그게 문제였어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시기가 일치해요. 제가 돈을 준 바로 그때 신우이가 집을 샀거든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상황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법정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세요. 매매 계약서도 확인하고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김영숙 씨 집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집값은 정확히 15억 2천만 원이었어요. 제가 준 돈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매수인 명의였어요. 김영숙 씨 이름이 아니라 김태수 씨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이게 뭐예요? 민수도 놀랐어요. 김태수 씨가 김영숙 씨와 함께 집을 산 거였습니다. 아버지 명의로도 되어 있네요. 이상했어요. 왜 김태수 씨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요?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 아예 공동으로 집을 산 건가요?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으면 어떤 의미인가요? 공동 소유자라는 뜻이에요. 남편분도 그 집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공동 소유권이라니요. 그럼 김태수 씨도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는 건가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대출 기록을 확인해 보니 5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더군요. 대출도 받았네요. 민수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15억에 5억을 더해서 20억짜리 집을 산 거였습니다. 그럼 더 비싼 집을 산 거네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제 돈 15억에 대출까지 받아서 더 좋은 집을 산 거였습니다. 대출 보증인은 누구죠? 변호사가 물어봤어요. 서류를 확인해 보니 김태수 씨가 보증인이었어요. 남편이 보증까지 서줬네요. 그럼 김태수 씨가 대출금까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월 대출금은 어떻게 갚고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대출금 상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변호사가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놀랍게도 김태수 씨 통장에서 매달 대출금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 있어요. 200만 원이라니요. 김태수 씨의 연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제가 물어보니 변호사가 추가로 조사해 봤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어요. 제 통장에서 나간다고요. 저는 그런 걸 설정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부터요? 한 달 전부터요. 바로 김영숙 씨가 집을 산 다음 달부터였어요. 김태수 씨가 제 모르게 자동이체를 설정한 거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5억을 가져간 것도 모자라서 매달 200만 원씩 더 가져가고 있었다니요. 이건 범죄 아닌가요? 민수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 없이 자동이체를 설정한 건 명백한 위법행위예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더 놀라운 서류가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변호사가 서류 하나를 더 보여줬어요. 제 집 문서였는데 담보로 잡혀 있더군요. 어머님 집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어요. 제 집이 담보라고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었어요. 5억 대출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네요. 그럼 혹시 대출금을 못 갚으면 제 집을 뺏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호사의 대답에 저는 현기증이 났어요. 15억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제 집까지 담보로 잡혔다니요. 이 모든 게 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에요. 명백한 사기이자 문서 위조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김태수 씨를 기다렸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공동명의 추가 대출, 제 집 담보, 자동이체. 이 모든 게 제 모르게 이뤄진 일이었어요. 김태수 씨는 밤 10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늦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물어보니 김태수 씨는 피곤하다며 자리에 앉았어요. 친구들하고 술 좀 마셨어. 또 친구라고 하네요.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오늘 변호사 사무실 다녀왔어요. 김태수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가 들킬 게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왜? 당신이 한 일들 때문에요. 저는 오늘 알게 된 사실들을 하나하나 말해줬어요. 공동 명의부터 시작해서 자동이체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김태수 씨는 점점 얼굴이 하얘졌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제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제가 가장 화나는 부분을 먼저 물어봤어요. 15억을 가져간 것도 억울한데 제 집까지 담보로 잡다니요. 그게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니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집을 담보로 잡는 게 어떻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왜 어쩔 수 없어요?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가 있어야 하니까. 그럼 대출을 안 받으면 되잖아요. 15억으로도 충분히 좋은 집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영숙 씨가 더 좋은 집을 원했어요. 더 좋은 집을 원했다니요. 제 돈 15억도 모자라서 더 좋은 집을 원했다고요. 그래서 제 집을 담보로 잡은 거예요. 김태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달 200만 원은 또 뭐예요? 자동이체 이야기를 하니 김태수 씨는 더욱 움츠러들었어요. 대출금 갚아야 하니까. 대출금을 왜 제 돈으로 갚아요? 김영숙 씨가 갚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숙 씨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대출받을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왜 제가 갚아야 해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제 돈으로 갚을 거예요. 김태수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나 봅니다. 공동명의는 왜 했어요?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왜 공동 소유자가 됐을까요? 영숙이 혼자서는 대출 승인이 안 나와서 김영숙 씨 신용도가 나쁘다는 뜻이네요. 그래서 김태수 씨가 공동 명의에 들어간 거고요. 그럼 그 집 절반은 당신 거네요. 공동 명의면 소유권도 절반씩 나눠 갖는 거잖아요. 김태수 씨도 그 집의 주인인 셈이었습니다. 그런 셈이지. 김태수 씨의 대답에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히 김영숙 씨를 도와준 게 아니었어요. 김태수 씨 자신도 그 집에서 살 계획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그런 권리를 확보해 둔 거고요. 혹시 그 집에서 살 생각이에요?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김태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너한테 숨길 게 없어. 숨길 게 없다니요. 그럼 지금까지는 숨기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영숙이랑 같이 살 생각이야. 김영숙 씨랑 같이 산다고요. 신우이랑 함께 살겠다는 건가요? 저는 어떡하고요. 45년을 함께 산 아내를 두고 신우이랑 살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너는, 너 혼자 살아. 혼자 살라고요. 5억 남은 돈으로 혼자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제 집이 담보로 잡힌 상태에서요. 저는 그때 모든 걸 깨달았어요. 김태수 씨에게 저는 돈만 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돈을 다 뜯어냈으니 필요 없다는 거였죠. 4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5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 각자 살자. 김태수 씨의 말은 차가웠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도, 집도, 남편도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생겼어요. 분노였어요.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에게 김태수 씨가 한 말을 전해줬어요. 엄마, 정말 그런 말을 했어요?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45년 결혼 생활을 각자 살자는 말 한마디로 끝내버리다니. 응, 영숙 씨랑 같이 살겠다고 하더라.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아버지가 미쳤나 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김태수 씨가 그런 사람이었나 싶어서요. 변호사님한테 다시 연락해봐요. 민수의 말에 따라 변호사를 다시 만났어요. 추가로 알게 된 사실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변호사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네. 각자 살자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혼을 원하는 건가요? 이혼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70살에 이혼이라니. 아직 이혼 얘기까지는. 하지만 상황을 보면 그쪽 의도가 명확해 보여요. 변호사는 더 심각한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남편분과 시누이분의 관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의심스러운 점이라니요. 물론 있었어요. 너무 친밀해 보였거든요. 사실 좀 이상하긴 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본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카페에서 손잡는 모습, 사랑한다는 문자 메시지, 너무 자주 만나는 것들. 조사해 봐야겠어요. 변호사가 사립 탐정을 소개해 줬어요.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보자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탐정이 보고서를 가져왔어요. 사진들과 함께 말이에요. 첫 번째 사진은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이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호텔이라니요. 3시간 후에 함께 나오는 모습도 있습니다. 탐정이 다음 사진을 보여줬어요. 정말로 함께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가 호텔에서 3시간을 보냈다니요. 네. 일주일에 2번씩 만나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이라니요. 그럼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관계였다는 건가요?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나요? 주변 증언으로는 최소 3년 전부터입니다. 3년 전부터라고요. 그럼 김영숙 씨 집 사는 것도 미리 계획된 일이었나요? 더 충격적인 사진이 있었어요.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가 함께 해외여행을 간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작년 가을입니다. 제주도에 3박 4일 다녀왔어요. 작년 가을이라니요. 김태수 씨는 그때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했었어요. 친구들과 간다고 했는데 둘이서만 갔습니다. 같은 방에서 지냈고요. 같은 방에서 지냈다니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건 분명한 불륜 관계예요. 변호사가 단정적으로 말했어요.
남매가 아니라 불륜 관계였던 거예요. 그것도 3년 넘게 지속된 관계였다고요. 그럼 제 돈으로 불륜 상대 집을 사준 거네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제 돈으로 불륜 상대의 집을 사줬다니요. 더 놀라운 건 김영숙 씨의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신우이분 남편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지만 묵인하고 있어요. 경제적 도움을 받으니까요. 경제적 도움 때문에 아내의 불륜을 묵인한다니요. 이게 정상적인 가족 관계인가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변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일단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해요. 법적 대응이라니요. 70살에 법정에 서야 한다는 건가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위자료라는 말을 듣는 순간 실감이 났어요. 정말로 이혼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구나. 45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제 인생을 되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김태수 씨를 보니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3년 넘게 김영숙 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니. 여보, 오늘은 어디 안 가요? 평소라면 나간다고 했을 텐데 집에 있더군요. 오늘은 집에 있으려고. 뭔가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건가요? 요즘 자주 나가시더라. 저는 돌려서 말해봤어요. 김태수 씨의 반응을 보려고요. 친구들 만나는 게 많아져서 여전히 친구라고 하네요. 김영숙 씨를 친구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했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와 작전을 짰어요. 김영숙 씨의 집들이 2차 모임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걸 공개하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의 제안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거였죠.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걱정됐어요. 70살에 그런 일을 벌여도 되나 싶어서요.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맞는 말이었어요. 이제까지 숨어서 거짓말해 왔으니 햇볕 아래로 끄집어내야 했습니다. 민수도 동의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 살면 안 돼요. 아들의 말이 힘이 됐어요. 70살이지만 아직 포기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김영숙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 2차예요.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 초대했어요. 더 많은 분들을 초대했다니요. 오히려 좋았어요. 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네, 갈게요. 저는 흔쾌히 응답했어요. 김영숙 씨는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언니가 오셔야 자리가 빛이 나죠. 자리가 빛이 난다니요. 곧 그 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알게 될 거예요. 주말까지 며칠 남았어요. 그 사이에 김태수 씨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나갔어요. 아마 김영숙 씨와 만나서 집들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집들이에 사람이 많이 온다면서요. 제가 말하니 김태수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영숙 씨가 그러더라고요. 김태수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얼굴이 됐습니다. 너무 큰 잔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 왜 걱정하는 걸까요? 혹시 뭔가 들킬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좋은 일인데 축하받아야죠.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김태수 씨는 제 눈치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점검했어요. 사진들, 통장 내역,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마지막까지 망설여졌어요. 45년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엄마, 이미 아버지가 먼저 끝내버렸어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김태수 씨가 먼저 우리 결혼을 끝내버린 거였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김영숙 씨의 집들이 2차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옷차림이 다르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눈치챈 거였죠. 좋은 날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좋은 날이 될 거였어요. 저한테는 말이죠. 김영숙 씨네 아파트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거짓말이 끝날 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김태수 씨를 쳐다봤어요. 이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더군요. 뭘 그렇게 봐? 김태수 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정말 그냥이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텐데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두고 싶었어요. 김영숙 씨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 속 서류들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김태수 씨가 벨을 눌렀어요. 곧 김영숙 씨가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엄마,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해요. 더 이상 당하고 살면 안 돼요. 아들의 말이 힘이 됐어요. 70살이지만 아직 포기할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김영숙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집들이 2차예요. 이번에는 더 많은 분들 초대했어요. 더 많은 분들을 초대했다니요. 오히려 좋았어요. 더 많은 증인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으니까요. 네, 갈게요. 저는 흔쾌히 응답했어요. 김영숙 씨는 기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언니가 오셔야 자리가 빛이 나죠. 자리가 빛이 난다니요. 곧 그 빛이 얼마나 따가운지 알게 될 거예요. 주말까지 며칠 남았어요. 그 사이에 김태수 씨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평소보다 더 자주 나갔어요. 아마 김영숙 씨와 만나서 집들이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번 집들이에 사람이 많이 온다면서요. 제가 말하니 김태수 씨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영숙 씨가 그러더라고요. 김태수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얼굴이 됐습니다. 너무 큰 잔치하는 거 아닌가 싶어. 왜 걱정하는 걸까요? 혹시 뭔가 들킬까봐 걱정하는 건가요? 좋은 일인데 축하받아야죠.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김태수 씨는 제 눈치를 봤습니다. 변호사가 준비한 서류들을 점검했어요. 사진들, 통장 내역,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마지막까지 망설여졌어요. 45년 결혼 생활을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맞나 싶어서요. 엄마, 이미 아버지가 먼저 끝내버렸어요. 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김태수 씨가 먼저 우리 결혼을 끝내버린 거였어요. 드디어 토요일이 됐어요. 김영숙 씨의 집들이 2차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옷차림이 다르네. 김태수 씨가 말했어요. 평소와 다른 제 모습을 눈치챈 거였죠. 좋은 날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로 좋은 날이 될 거였어요. 저한테는 말이죠. 김영숙 씨네 아파트로 가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긴장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했습니다. 이제 모든 거짓말이 끝날 거였어요.
진실이 밝혀질 거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김태수 씨를 쳐다봤어요. 이 사람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더군요. 뭘 그렇게 봐? 김태수 씨가 물어봤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정말 그냥이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달라질 텐데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해 두고 싶었어요. 김영숙 씨네 집 앞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방 속 서류들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김태수 씨가 벨을 눌렀어요. 곧 김영숙 씨가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문이 열리자 김영숙 씨의 환한 웃음이 저희를 맞았어요. 언니, 오빠 오셨네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난번보다 2배는 많은 것 같았습니다. 우와, 사람이 정말 많네요. 저는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친구들까지 다 불렀어요. 김영숙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좋아요. 증인들이 많을수록 더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에요. 한 사람이 감탄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15억짜리 집이라면서요? 우와, 정말 부럽네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목소리를 내자 김영숙 씨는 더욱 기뻐했어요. 형님 덕분이에요. 김영숙 씨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한테 쏠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15억을 그냥 주시다니. 부럽네요. 그런 형님을 둬서 사람들이 저를 칭찬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곧 진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김영숙 씨가 더 나서서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정말 대단해요. 20억이나 모으셨거든요. 20억이라는 숫자에 사람들이 더욱 놀랐어요. 20억이요? 정말로요? 와, 그럼 정말 부자시네요. 저는 참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형님은 돈을 쓸 줄 모르세요. 김영숙 씨가 또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축만 하고 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써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었어요. 제가 돈을 쓸 줄 모르는 바보라는 식으로 말하니까요. 맞아요. 돈은 써야 의미가 있죠. 그러게요. 관에 가져갈 순 없잖아요. 또 관에 가져갈 수 없다는 말이 나왔어요. 70살 된 저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잠깐요. 제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모든 대화가 멈췄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펼쳤어요. 통장 내역부터 시작해서 등기부등본, 대출 서류까지 모든 것을요.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저는 침착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제가 15억을 인출한 기록이에요. 사람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15억이 한 번에 빠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숙 씨 집 등기부등본이에요. 등기부등본을 보여주자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공동명이네요. 김태수 씨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영숙 씨와 김태수 씨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출 서류예요. 5억 대출 서류를 보여주자 더욱 놀랐어요. 대출도 받았네요? 그럼 20억짜리 집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제 남편이 거짓말을 해서 제 돈 15억을 가져갔어요. 친구 보증을 섰다고 하면서요. 김태수 씨가 급하게 말렸어요. 미자야, 그만해. 안 그만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 돈으로 영숙 씨 집을 사줬어요. 그것도 공동 명의로요. 사람들이 김영숙 씨를 쳐다봤어요. 김영숙 씨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언니, 그게. 그리고 이건 뭐예요? 저는 사진들을 꺼냈어요.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이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진은 제 남편과 영숙 씨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조용하던 거실이 순식간에 시끄러워졌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에요? 설마 불륜이에요? 사람들의 수군거림 소리가 커졌어요. 3년 넘게 불륜 관계를 유지해 왔어요. 저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돈으로 불륜 상대의 집을 사준 거예요. 김영숙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언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저는 해외여행 사진까지 꺼냈어요. 작년에 제주도로 둘이서 여행도 갔잖아요. 사진 속에서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가 다정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증인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남편이 제 돈을 가져다가 불륜 상대의 집을 사주고 저는 혼자 살라고 했어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김영숙 씨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요. 45년간 숨겨왔던 모든 거짓말이 햇볕 아래 드러났습니다. 거실은 죽음같이 조용해졌어요. 방금 전까지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곳이 순식간에 냉기가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류와 사진을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김영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어요. 화장이 번져서 얼굴이 엉망이 됐습니다. 언니, 정말 오해예요. 하지만 더 이상 오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요. 김태수 씨는 서 있지도 못하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현실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평생 모은 20억 중에 15억을 이렇게 빼앗겼어요. 한 이웃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럼 정말 불륜이었던 거예요? 네. 3년 넘게 지속된 불륜 관계예요. 제 대답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형제가, 남매가 아니라 시누이와 처남 관계죠. 저는 정확히 설명했어요.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는 남매가 아니라 처남과 시누이였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김영숙 씨의 친구 하나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영수가, 이게 정말이야? 김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대답해봐. 정말 형부랑 그런 사이였어? 김영숙 씨의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친구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김영숙 씨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15억을 그런 식으로 받은 거였어? 정말 뻔뻔하네. 형님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니 김영숙 씨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니요. 3년 넘게 불륜을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인가요? 김태수 씨가 입을 열었어요. 다들 오해하지 말아요. 하지만 누가 들어주겠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한데요. 오해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호텔 사진도 있고 여행 사진도 있어요. 더 필요한 증거가 있나요?
김태수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먼저 가볼게. 이런 자리에 있기 어색해서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실망하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씨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잠깐만요. 오해예요. 하지만 누도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금세 거실에는 저희만 남게 됐습니다. 김영숙 씨가 제게 매달렸어요. 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라니요. 3년 넘게 제 남편과 불륜을 하고 제 돈 15억을 가져간 걸 용서하라고요.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저는 김영숙 씨의 손을 뿌리쳤어요. 제 평생의 노력을 우롱한 거잖아요. 김태수 씨도 무릎을 꿇었어요. 미자야, 잘못했어. 45년 만에 처음 보는 김태수 씨의 무릎 꿇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 뭐해요? 저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김영숙 씨와 김태수 씨는 계속 빌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법원에서 만나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거예요. 김태수 씨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미자야, 그러지 말고 조용히 해결하자. 조용히 해결하자니요. 3년 넘게 조용히 속여온 사람이 이제 와서 조용히 하자고요. 안 돼요. 이제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어요. 뒤에서 김영숙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후련했어요. 드디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45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온 기분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 준비를 마쳤어요. 증거가 충분해서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변호사의 말에 안도했습니다.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게요.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을 나누는 거였어요. 위자료는 불륜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배상받는 거고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불륜 기간과 정도를 고려하면 3억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3억이라니요.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리고 김영숙 씨 집도 가압류 신청을 해놨어요. 가압류라니요. 그게 뭔가요?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럼 김영숙 씨가 집을 팔 수 없다는 건가요? 네, 법원 결정이 날 때까지는 매매가 불가능해요. 좋았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된 거니까요. 김태수 씨가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조용히 해결하자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으로요? 집을 팔아서 15억을 돌려주겠다고 해요. 15억만 돌려준다고요. 그럼 3년간의 불륜과 정신적 피해는 어떻고요? 위자료는 어떻고요? 그건 얘기가 없었어요. 역시 김태수 씨다웠어요. 끝까지 책임지려 하지 않는군요. 거절해 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정에서 제대로 해결할 거예요. 재판 날짜가 잡혔어요. 70살에 처음 가보는 법정이었습니다. 김태수 씨와 김영숙 씨도 나왔어요. 두 사람 다 많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재판장에서 변호사가 제 입장을 설명했어요. 피고들이 3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원고를 기만했습니다. 모든 증거들이 제출됐어요. 사진, 서류, 통장 내역까지 모든 게 법정에 공개됐습니다. 김태수 씨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부부 재산은 공동 재산이므로 남편이 처분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해서 가져간 건 다른 문제였어요.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희 변호사가 맞받았어요. 김영숙 씨는 법정에서도 계속 울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3년간 지속된 불륜을 몇 마디 사과로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재판부에서 중간 합의를 권했어요. 양측이 합의해서 해결하는 게 어떨까요?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몇 차례 재판을 거친 후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 승소. 재판부는 저의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 김태수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0억 원과 위자료 2억 원을 지급하라. 12억 원이었어요. 제가 잃은 15억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피고 김영숙도 위자료 1억 원을 연대해서 지급하라. 김영숙 씨도 책임을 져야 했어요. 김영숙 소유의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 채권 변제에 충당하라. 결국 김영숙 씨는 집을 잃게 됐어요. 제 돈으로 산 집이 다시 저에게 돌아온 거였죠. 김태수 씨는 법정에서 무너졌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후련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됐습니다. 민수가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45년 결혼 생활이 법정에서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어요. 판결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김영숙 씨의 집은 경매로 팔렸고 그 돈으로 제가 받을 돈을 일부 변제받았어요. 김태수 씨는 나머지 돈을 마련하느라 본인 소유의 작은 상가를 팔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했거든요. 저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깔끔한 아파트였습니다. 혼자 살기에 적당한 크기였어요. 엄마, 집이 정말 좋네요. 민수가 짐을 옮겨주면서 말했어요. 그래, 마음에 들어.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요. 제 돈으로 제가 선택한 집이었으니까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밝게 들어오는 게 기분 좋았습니다. 벽에는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걸었어요. 45년 동안 한 번도 제 취향대로 꾸며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야 제 공간을 가지게 됐네요. 김태수 씨한테서 가끔 연락이 와요.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아요. 김영숙 씨는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고 들었어요.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좁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받은 돈은 안전하게 재투자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제 명의로만 되어 있는 계좌에 말이에요. 요즘은 새로운 취미를 찾고 있어요. 70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을 들어요. 같이 수업 듣는 분들과 친해져서 가끔 차도 마시곤 합니다. 한미자 씨, 정말 대단해요. 복지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는 감탄하더군요. 70살에 그런 용기를 내다니. 용기라고 하니 쑥스러웠어요. 그냥 제 권리를 찾은 것 뿐인데 말이에요. 저도 남편 때문에 고생이 많아서 부러워요. 비슷한 처지의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평생 참고 사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분들 말이에요. 미자 씨처럼 당당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요.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엄마,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뭐가 외로워. 이렇게 자유로운데. 정말로 자유로웠어요.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45년이나 함께 사셨는데 민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45년 동안 속아서 산 거야. 진짜 결혼 생활은 아니었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어요. 진짜 부부라면 그런 식으로 속이고 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요즘은 책도 많이 읽어요. 도서관에서 빌려와서 하루에 한 권씩 읽곤 합니다. 어제는 자기계발서를 읽었는데 인상 깊은 문장이 있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70살에 새로 시작한 제게 딱 맞는 말이었어요. 동네 분들과 모임도 만들었어요. 실버 언니들의 수다방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제 경험담을 들려주면 다들 놀라워해요. 정말 통쾌하네요. 저도 그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힘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분은 남편의 도박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더군요. 또 어떤 분은 시댁 갈등으로 힘들어 하셨고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조언 드렸어요. 때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제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최소한 자신의 권리는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태수 씨 소식을 가끔 들어요.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김영숙 씨와의 관계도 끝났다고 들었어요. 재산이 없어지니까 관계도 끝난 거죠. 자업자득이에요. 민수가 말했을 때 저도 동감했어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가끔은 45년이라는 세월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알게 됐고 제 인생을 되찾았으니까요. 7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더군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당당하게 사는 거 말이에요.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70살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정말로 그렇다고 믿고 있어요. 어제 복지관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저와 비슷한 처지의 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어요? 그분이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탐욕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삶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용서하고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가족이 가장 큰 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늦었다고 생각해도 포기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용당하는 아내가 아니에요. 가문의 어른으로 제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다짐해요.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이것이 70살 한미자의 새로운 인생입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거예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후회 없이 살아갈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선택한 대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조심하세요. 진짜 가족이라면 여러분을 속이고 이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어요. 70살이지만 눈빛만큼은 20대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살자. 이 말을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남편 눈치, 시누이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어제 복지관에서 만난 75살 할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자 씨 보면 용기가 나요. 저도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고 싶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민수가 어제 전화해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목소리도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지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보다 표정이 훨씬 밝아진 걸 느껴요. 45년 동안 억압받으며 살았던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였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요즘은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제 경험을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거든요. 제목은 이미 정했어요. 70살, 늦지 않았다라고 말이에요. 김태수 씨한테서 며칠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가 왔어요. 미안했다. 건강하게 살아라. 이번에는 답장을 했어요. 저도 건강하게 사세요. 이제 서로 간섭하지 말고 각자 길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45년 결혼 생활이 정말로 끝이 났어요. 서운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민수와 함께 등산을 갔어요. 70살의 등산이라니 저도 놀랐지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엄마, 체력이 좋아지셨네요. 정신이 건강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멀리 보이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세상은 이렇게 넓은데 왜 그 작은 집 안에서만 살려고 했을까? 이제는 세상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제 돈으로, 제 의지로, 제가 원하는 곳으로 말이에요. 다음 달에는 친구들과 함께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난 언니들과 함께 가는 첫 여행이에요. 70살의 첫 자유여행이라니 생각해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면 되니까요. 오늘 저녁에도 복지관 모임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러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60대 중반이신데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드시다나 봐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으면 말이에요. 저는 70살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매 순간을 소중하게 살아갈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이용하려던 사람들로부터 해방됐고, 제 돈도 되찾았고, 제 존엄도 지켜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용서하고 참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것이에요. 누구든 함부로 망가뜨릴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70살에 법정에 서서 싸워 이겼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밤에도 제가 선택한 집에서 제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읽을 거예요. 이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온전한 제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70살 한미자가 되찾은 인생입니다. 늦었지만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후회 없이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